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모든 나라가 빚쟁이라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돌파, 일본 GDP 대비 260% 부채 비율, 한국도 국가채무 1000조 원 넘었다. 이런 뉴스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거. 미국도 빚쟁이, 일본도 빚쟁이, 유럽도 빚쟁이,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만약 A가 B한테 돈을 빌렸다면 A는 빚쟁이지만 B는 채권자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빚쟁이라는 건 도대체 이 엄청난 돈은 누가 빌려준 걸까요? 외계인?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있는 슈퍼 부자 나라?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조직?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답을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자, 시작해볼까요? 국가부채 실체. 먼저 국가부채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말 그대로 정부가 진 빚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가 누구한테 빚을 졌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많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국가부채는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자국민에게 진 빚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채권이죠. 나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쳐서 갚을게라고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이 국채를 누가 살까요? 은행, 보험사, 연기금, 투자회사,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결국 다 우리 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한국국민연금이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국민연금 돈은 누구 돈이죠?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같은 보험사들도 국채를 삽니다. 보험사 돈은? 우리가 낸 보험료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을 은행이 국채에 투자합니다. 왜냐고요? 국채는 안전하니까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 정부는 우리한테 빚을 지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우리한테 갚는 구조입니다. 마치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보이죠. 일본이 완벽한 예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경엔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일본연기금, 일본 보험사들. 결국 일본은 사실상 자기 국민에게 빚을 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외국에 빚을 지면 언젠가 외화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국민에게 빚을 지면 자국 화폐로 갚으면 돼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이 약 1.1조 달러, 중국이 약 0.8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빚쟁이죠? 일본이 미국 국채를 1조 달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도 엄청난 빚쟁이입니다. GDP 대비 260%니까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자체도 부채가 많습니다. 중국의 전체 부채는 GDP 대비 280%가 넘어요.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빚쟁이고 일본이 미국에게 빚쟁이고 중국도 똑같고 이게 대체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국가부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A나라가 B나라 국채를 사고 B나라는 C나라 국채를 사고 C나라는 다시 A나라 국채를 삽니다.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아니 더 정확히는 원을 그리듯이 순환하는 구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은행의 역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했죠. 재난지원금도 주고 기업 지원도 하고 실업수당도 늘리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풀었고 한국도 수백조 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세금? 아니요, 세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찍어낸 겁니다. 뭐? 돈을 그냥 찍어낸다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삽니다.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냥 만들어냅니다. 진짜로요. 물리적으로 지폐를 찍는 건 아니고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중앙은행 계좌에 0을 몇 개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국채를 삽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퀀티테이티브 이징, 줄여서 QE라고 하죠.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서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게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9천억 달러였던 게 2020년에는 7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거의 8배 증가한 거예요. 이게 다 국채를 사들인 겁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국채 매입을 크게 늘렸죠. 일본은행은 아예 이걸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상당 부분을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돈을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야? 왜 정부는 복지를 더 안 늘리는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2022년부터 미국과 전 세계가 겪은 인플레이션을 기억하시나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미국은 한때 9%까지 올라갔고 한국도 6%까지 갔습니다. 라면 가격, 치킨 가격 다 올랐죠. 그게 바로 코로나 때 풀린 엄청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민간 부채까지 합치면 지금까지는 국가 부채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민간 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 기업들도 빚을 지고 개인들도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빚, 학자금 대출 등을 집니다. 전 세계 총부채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2023년 기준으로 약 307조 달러입니다. 세계 GDP의 약 336%죠. 상상이 되시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낸 가치의 3배가 넘는 빚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어요. 기업부채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 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순환하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빚을 지고 B는 C에게, C는 다시 A에게. 마치 거대한 원처럼 돈이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빚이라는 게 동시에 자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행에 예금한 1000만 원은 나에게는 자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빚입니다. 언젠가 내가 찾으러 오면 줘야 하니까요. 반대로 은행이 그 돈을 누군가에게 대출해주면 대출받은 사람에게는 빚이지만 은행에게는 자산이죠.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니까요. 결국 한 사람의 빚은 다른 사람의 자산입니다. 전 세계 부채 307조 달러는 동시에 누군가의 자산 307조 달러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폭발할까요? 역사를 보면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나라들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빚을 못 갚겠다고요.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죠. 2001년에 디폴트를 선언했고 그 후유증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리스도 2010년대 사실상 디폴트 직전까지 갔습니다. 유럽연합이 구제금융을 주지 않았으면 정말 위험했죠. 어떤 나라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처럼요.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으려다가 돈의 가치가 완전히 붕괴된 경우죠. 짐바브웨는 100조 짐바브웨 달러짜리 지폐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빵 하나도 못 샀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한국처럼 자국 화폐로 빚을 지고 중앙은행이 있는 나라들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절대 디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요. 물론 대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시스템은 신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 화폐를 믿고 정부를 믿고 중앙은행을 믿는 한작동합니다. 미국 달러가 왜 그렇게 강할까요? 미국 경제와 미국 정부를 세계가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깨지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모든 나라가 빚쟁이라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 그 답은 이겁니다. 그 돈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의 대부분은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연금, 보험료, 예금이 국채로 투자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게, 일본이 중국에게, 중국이 다시 미국에게. 마치 원을 그리듯이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요. 이게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부채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도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개인들도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정부도 국채 발행해서 인프라를 만들죠. 문제는 과도한 부채와 그걸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느냐 아니면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의 차이죠.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국가부채 증가라는 헤드라인을 볼 때 이제 여러분은 그 이면을 알게 됐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금융 생태계처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